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뉴욕 증시 간밤 혼조로 마무리가 됐죠. 네, 뉴욕 증시 새해 첫날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 9주 연속 랠리를 펼친 데 대한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는데요. 시총 1위 기업인 애플, 또 그리고 AI 관련해서 또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하면서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새해 첫날 그래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날 0.6% 오르면서 267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닥도 878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 주면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그렇죠. 올해 새로운 도전으로 창업 꿈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올해는 창업을 해도 될지, 뭘 팔아야 장사가 될지 또 이렇게 창업시장 전망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나긴 산타랠리의 후유증일까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큰형님 애플이 삐끗하자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 시장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소폭 오른 반면 S&P 500은 0.57% 하락했고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깊었습니다. 1.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애플이 무려 3.58% 떨어지면서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37%, 엔비디아도 2.73%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가 2.17% 하락, 테슬라도 0.02% 하락하는 등 시총 상위 빅7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섹터별로도 나누어 보면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섹터는 초록불을 켠 반면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IT 등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진행됐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불꽃에 탈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시총 1위 애플에 대한 이슈도 이어졌는데요.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 축소로 하향했습니다. 목표가도 기존 $161에서 $160로 하향했는데 아이폰 15의 중국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이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총 1위 애플이 흔들리자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1월에 49.4보다도 낮아졌고 예비치보다도 밑돌았습니다. 기준선 50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업황이 여전히 위축 국면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약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제조업황의 전반적인 건전성은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우려 속에서 연준이 올해 3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약 70%가량으로 지난달 90% 수준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동결 가능성은 약 21% 정도로 직전의 11% 수준에서보다도 더 상승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 국채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튀어오르면서 2년물 같은 경우 4.3%대, 10년물은 3.9%대까지 오르면서 4%선을 위협했습니다. 주가나 국채 가격을 휘두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는 상황 속에서 고점 부담이 양시장 투심을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수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WTI 기준 1.56% 떨어지면서 배럴당 $70 선에, 브렌트유도 1.31% 떨어지면서 배럴당 $76 선에 마감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원자재 전략가는 트레이더들이 대규모 공급 차질이 임박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반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5,000달러를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44,7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공개되는 12월 FMC 의사록과 고용지표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살피면서 연초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클레이스 경고에 따른 애플의 주가 하락과 테슬라가 4분기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비아디에 내줬다는 소식, 중국의 게임 규제안 완화 움직임입니다. 바클레이스가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을 경고하자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60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9일 종가 기준으로 향후 1년간 17%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애플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장보다 3.58% 하락해 $750억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바클레이스 분석가 팀롱은 애플에 대해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 아이패드 등의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 부진을 지적했고 애플페이를 포함한 애플의 서비스 분야 사업 역시 10%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화웨이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의 수요 둔화에 더해 중국 정부가 외국산 휴대폰 배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 애플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에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4분기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2일 공개한 생산 판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약 48만 4,507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7만 3천 대였던 전문가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실적이지만 비아디의 지난해 4분기 판매량보다 약 4만 대 적은데요. 비아디는 어제 발표한 생산 판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2월 52만 5,40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 번도 분기별 판매 실적 1위 자리를 놓친 적 없는 테슬라가 비아디의 급격한 성장에 밀린 겁니다. 한편 비아디는 작년 3분기 기준 총 이익률에서도 22.1%를 기록하며 17.9%인 테슬라를 앞섰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비아디가 중국에서 출시한 다양하고 저렴한 모델에 힘입어 전기차 부문 새로운 1위 회사로 등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중국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인 펑스신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순더리 국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과도한 게임 규제안으로 중국 내 투자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가 국장을 해임하면서 규제안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규제안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이미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파노를 발급받은 게임사들은 게임 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ASML의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이 취소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려던 반도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면서 ASML의 중국 수출도 취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SML은 제재가 시작되는 1월 전까지 중국 업체에 3대의 심자외선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면허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ASML에 사전에 계획된 일부 장비의 중국 수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의 면허 취소는 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ASML은 해당 조치가 중국에 있는 소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산타랠리가 이제 좀 힘이 떨어지는 걸까요? 뉴욕 증시 2024년 새해 첫 거래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6% 넘게 하락했는데요. 애플이 4% 가까이 급락한 것과
또 미국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불리는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킹달러 시대가 저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2025년까지도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 think as we're looking ahead to 2024, there could be more weakness in the cards because the forecasts aren't just for rate cuts this year, but also for rate cuts in 2025. And so I think you're going to see potentially by the end of the year an even weaker dollar against most major currencies.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애플의 주가가 휘청거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애플의 판매와 서비스 사업 부진을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유망 분야에서도 애플이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간밤 애플 주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3.58% 하락해서 185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 이후 3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가총액도 당연히 3조 달러에서 더 멀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좀 뉴욕 증시의 어쨌든 하락의 좀 분위기를 조금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하락에는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낸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얘기를 하고 목표 주가도 160달러로 낮췄는데 이는 최근 종가 흐름과 비교를 하면 17% 정도 더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클레이스는 현재 아이폰 15의 판매 부진에 맥과 아이패드 같은 전반적인 웨어러블 또 이런 하드웨어들이 전부 다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나 다른 사업 쪽에 전망은 어떤가요? 네, 아이폰을 빼고는 이 서비스 분야라고 통칭되는 부분이 네. 그 다음으로 수익성이 좋은 부분인데요. 네. 바클레이스가 애플에 탑재된 구글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 또 그리고 애플페이와 같은 분야도 일부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비스 부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이렇게 매출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 진행 중인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애플이 받는 수익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애플페이를 포함한 서비스는 앞으로 10% 넘게의 성장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애플 하면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향후 신사업도 마땅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이 부진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든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기 업체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타나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애플이 또 뭐 좀 야심차게 비전 프로 헤드셋을 내놨는데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분야를 노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부족 그리고 또 비싼 가격 등으로 아직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애플카 얘기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네. 그냥 폰 파는 회사로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애플이. 네. 아니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사이에 애플이 근데 이제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 요 또 중국 IT 업계들은 전기차 시장에 이어서 또 이제 잇따라 또 도전장을 내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네. 원래 그냥 폰 파는 회사로 생각했던 네. 샤오미는 오히려 샤오미 칼을 내놨고 그러니까요. 벌써 애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10년 동안 애플카 연구 개발에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나서며 시장 선점에 나섰고 아무리 그러니까 애플카에 대한 구상을 생각을 처음 했더라도 예. 지금은 샤오미랑 화웨이에 뒤처진 상황입니다. 원래 샤오미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등을 만드는 어떤 가전제품을 주로 취급하던 회사였죠. 하지만 샤오미가 애플의 제품을 카피캣하면서 오히려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었고 이제는 반대로 IT 업계 중 가장 먼저 전기차를 공개하게 되면서 애플을 위협하는 회사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앞으로 오랫동안 있을 예정인 이슈에 사실 애플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거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난관이 많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청룡의 해, 기분 좋은 출발인데요. 최근 핫한 반도체 테마가 시장을 끌어주고 제약 바이오 테마가 밀어주면서 지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1월 휴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제장부터 복귀합니다. 양 지수 어제 오후 들어 크게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55% 올라 2669.81포인트, 코스닥은 1.43% 올라 878.9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미 시장이 9주 연속 상승해서 피로감이 쌓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외국인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2,284억 원 순매수, 여기에 기관도 1,14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고 개인 투자자만 3,462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1,284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850억 원, 31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기여도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담당했습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하며 8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1.4% 올라서 종가 79,6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2% 올라서 마감가 78만 9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선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이 싱가포르 CBC그룹의 사업권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며 종가 11만 9,800원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HLB도 4.93% 올라 종가 53,200원이었습니다. 한편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마 훈풍에 10.37% 오르며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원 40전 올라서 1,30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했고 항공주와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관련주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수출이 1년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메모리 업황 호조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가자 CXL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까지 들썩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실적 개선 전망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셀트리온이 싱가포르 CBC그룹에 다케다 제약 아시아 태평양 사업권을 되팔았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업종 내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과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와 분석 테마가 강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주는 저비용 항공사 LCC 국제선 여객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용객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에 LCC 업체들 주가가 올랐는데요. 특히 티웨이항공이 진에어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서자 티웨이항공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는 올해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 지원책이 도입된 데 따라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부터 반도체 업종 내에서 새로운 테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새해 반도체 시장 패권은 3C에 달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3C는 칩넷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그리고 고객 맞춤형 칩을 말합니다.
AI 기술이 확산하면서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칩렛은 고성능 AI 반도체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컨소시엄을 구축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3S와 퀄리타스 반도체, 네페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XL은 반도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향상시키는 인터페이스 기술이죠. 삼성전자가 서버용 운영체제 OS 기업 레드햇과 함께 CXL 동작 검증에 성공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엑시콘과 네오셈, 오키스전자 등이 관련주로 거론됩니다. 다음으로 고객 맞춤형 칩은 대체로 AI 반도체, HBM이 해당하는데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AMD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맞춤형 칩 개발에 나서고 있죠. HBM 관련주인 KC텍과 제우스, 윈텍, 오픈에티 테크놀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산업을 지배할 3C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3C 중에서도 CXL과 고객 맞춤형 칩 HBM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만 전자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건 2년여 만인데요. 증권가에서는 9만 5천 원까지도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과 메리츠증권은 4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3조 9천억 원, 4조 4천억 원으로 내다보면서 향후에 실적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봤고요. 또 삼성증권도 지금이 반도체 사이클 저점이라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테마죠. 한양증권은 올해 제약 바이오 테마가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알츠하이머, 항암 백신 이 테마를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테마 내에서 신약 허가 일정이나 주요 임상 결과 발표 일정 등에 따라서 관련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비만 테마는 관련해서 올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가 임상을 종료하는데요. 관련주로 페트론과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동아ST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 1분기에 이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놈이 FDA 허가 결정이 나는데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한미약품과 동아ST, 유황양행과 올릭스가 꼽히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 1분기에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마비 FDA 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젠백스, NK맥스, 샤페론 등이 거론됩니다. 해당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 국내 증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나타냈는데 또 간밤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보니까 약간의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새해 첫 거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있었는데 유럽장은 그래도 장중 낙폭을 갖다가 그래도 많이 좀 줄이고 갔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장중 저점에서는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 네. 7개 종목이 다 빠지네요. 그리고 낙폭이 컸고 사실 그동안 많이 많이 오른 감도 올랐던 있기 때문에 부담감 그런 거라서 어느 정도 조정도 필요하는 시기이긴 했어요. 또. 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느꼈죠. 이거 뭐 좀 이렇게 그냥 막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을 때에. 네. 예, 근데 이제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감은 있겠죠. 여기 또 어느 정도 의미 부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또 날짜가 하필이면 또 수요일 날 우리 유 본부장님 또 멘탈 잡아주셔야죠.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님 네.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새해 첫 거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한국 증시는 예. 그나마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네. 예,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악재에만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네. 거의 10년 국채 금리가 3.8 밑으로까지 갔었다가 예. 지금 다시 올라가서 4%를 다시 찍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0.2%포인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또 조정을 받아서 3.94로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은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게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질 거다. 그리고 채권 많이 사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두려움, 도대체 왜 금리가 올라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가장 큰 기업이죠. 애플에 예. 대해서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회사의 어떤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비중 축소 참 잘 못 보는 그런 레커멘데이션인데 투자 의견인데 그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문제는 애플만 빠지면 모르겠는데 네. 다 같이 덩달아 빠졌죠. 주요 기술주들. 예. 매그니피센트 세븐 전체적으로 2% 가까이 애플 포함해서 네. 빠졌고요.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또 특히 반도체 지수가 3.6%나 네,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연관이 많이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도 거의 뭐 3%대 중반까지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플 때문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허.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의 문제가 애플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문제인지 연결되는 부분인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금리의 움직임이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을 내려보자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의 금리 그리고 또 지금 애플 같이 대형 기술주가 펀더멘탈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 자, 이런 부분들 다 해석하면서 좀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자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네. 우선 첫 번째 금리에 있어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또는 아니면 10년 국채 금리가 빠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인 성장률이 그다음에 지금 애플의 이슈는 회사의 이슈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 1위를 아마 탈환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AI 사이클에 있어서 좀 조용한 회사가 애플입니다. 네. 물론 앞으로 어떤 대단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인 현상은 약간 공백 기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애플에 있어서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이슈가 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부분을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AI 사이클, IT 사이클에 있어서 올해 저희는 계속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AI 산업과 로봇 산업의 활성화가 미국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AI 쪽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실질 금리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덜하면서 금리는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일드 커브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구간이 올해 나올 거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요. 네. 또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많이 해소되는 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하루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성급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말고 한번 보자면은 일본은 새해 벽두부터 뭐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진도 나고, 그러게요. 뭐 또 비행기가 충돌을 하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300 몇십 명을 90초 만에 대피시킨 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일본 니케이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고, 반면에 홍콩 항생 쪽이 항생 H 포함 또 첫날 많이 급락을 했어요. 아시아 시장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IT 쪽, 네.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쪽, 아니면 전기전자업 쪽 관련된 그런 국가들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었죠. 그러니까 대만도 계속 안정적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금융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고, ASML 뉴스도 나왔었죠. 네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큰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마이너스 나왔었고, 또 H지수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겨우 12월 마지막 이틀 동안 반등을 했었는데 또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왜 빠졌냐라고 했었을 때, 자, 이런 제재가 나오면서 ASML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막혔다, 아니 못한다, 뭐 이렇게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에 대한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 증가율에 대한 이슈가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쓰는 전략은 중국이 이 IT 산업을 쫓아오는데 필요한 아니면 써야 되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좀 짓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산업들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 뭐 나아가서는 또 최근에 베트남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쪽 증시는 올해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연준이 3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간밤에 보니까 이 기대감이 퍼센테이지가 좀 줄었어요. 오히려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자, 금리 인하 부분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숫자는 어저께 이전 숫자인데요.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86.4%였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70%로 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3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갔었을 때 얼마나 내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 1.75, 이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차례에서 7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 연준이 올해는 3차례 정도만 내려주고, 또 내년에 3차례 정도 내려주고서 전체적으로 약 한 1.25에서 1.75%의 금리를 2년 동안에 내려주는 그런 스케줄을 미 연준은 점도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구간 안에는 여전히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금 이제 금리를 너무 빨리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린 현상이 나왔고, 또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어떤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 툴을 보시면은 역레포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리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차트를 올려주시면은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거의 12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뭐 8천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점이 2022년 7월, 8월 이때였다가 거의 뭐 2.4조 달러까지 갔던 게 2조 달러가 네, 넘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 8,300억 달러 정도로 줄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속도로 계산을 하면 언제 저게 완전히 소진이 될 건가? 뭐 이 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올해 한 4월, 5월 정도에 거의 이제 다 소진이 된다. 네. 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네. 큰 어떤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예민하죠.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차트가 어떻게 돼 있죠? 미 연준이 올해 3월 내지 5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한 차례 정도 내려줄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체의 어떤 유동성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롤오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의 어떤 그 모습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차례 정도는 3월 내지 5월에 내려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95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995년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요. 예. 두 번째 내릴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내리고요. 또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또 내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보니까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슈런스 컷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보험성 금리 인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막 이런 것들 걱정 때문에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점차적으로 이제 숫자를 확인하게 됐었을 때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겠구나 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용지표 발표될 거고, 네. 또 이제 1월 한 뭐 후순, 그러니까 하순, 그러니까 1월 18일 이후부터는 실적이 발표되겠죠. 예.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이 ASML. ASML 여기가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자주 언급되는 기업인데 네. 보니까 글로벌 뭐 점유율도 상당한 것 같고 네. 문제는 보니 이게 이제 중국 수출이 또 막혔나 봐요. 무슨 제재로.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많이 빠지고 한 게 지금 한참 우리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나 그 주변 반도체 관련주 쪽에 악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반사이익을 얻을까?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화웨이가 예. 이제 반도체 그 OS 하려고 하면 ASML의 장비가 필요한데, 네. 근데 EUV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장비를 쓰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수율이 굉장히 낮죠. 네. 그러면서 이제 OS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애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핸드폰을 내놓고 스마트폰을 내놓고 하려고 하는데 네.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쫓아가는 대표적인 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기차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비아디는 지금 예, 점유율도 BYD 늘어나고. 계속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단가를 엄청나게 낮추는 거죠. 그럼 그건 결국은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뭐 거의 생산 캐파를 뭐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유럽 쪽에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단가를 엄청나게 네. 낮추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코스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은 거의 이제 미국이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이 쓰는 비용의 거의 한 3배, 4배의 코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은 그만큼 중국의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 외환 보유고 부분, 제조업의 펀더멘탈 쪽이 많이 좀 약해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전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자기네 거를 자기네 쪽에만 팔겠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네. 더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게 되는 예.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마진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해소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수출은 늘어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디램 사이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예, 지금 HBM 쪽도 그렇고 그 이외에 메모리 쪽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의 IT 산업의 어떤 설비 투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제재 부분들,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한국 기업이나 대만 기업에는 수혜가 될 수가 있겠다. 네. 물론 대만보다 한국이 더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간밤에 나온 제조업 지표 자체가 좀 부진했고 사실 그 이전에 나온 그 제조업 PMI도 50을 밑돌았단 말이죠. 이게 50이라는 게 기준선이고 그 밑돌면은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 모든 분들이 지금 예. 도대체 금리는 왜 올라가지? 그러게요. 도대체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실까요? 지금 US 제조 PMI 지표가 S&P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예, 여기 나와 있죠. 얼마가 나왔냐면 48.2, 거의 훨씬 더 예상보다 낮은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 좋았고요. 또 이 전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시카고 PMI 지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많이 예, 났네요. 51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뚝 떨어져가지고요. 46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50 이하로 오면은 이게 경기가 수축한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네.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글로벌 그 종합 PMI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51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괜찮을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더더욱이나 AI 산업의 활성화가 되면서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아마도 2%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어떤 좀 헷갈리다 보니까 좀 조정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시작하고 또 지금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계속 앞으로 나오는 숫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12월 달 숫자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조정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글로벌 하우스들이 2024년 목표 주가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떨어질 거다고 예측하는 게 한 2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 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 11%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3% 정도가 지금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를 거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의 70% 가까이는 상승을 할 거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퍼센티지 비중은 5,2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저 수치를 연말에 달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작년은 워낙 20 몇 %씩 상승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아니면 이익이 정말 10%씩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자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플 뉴스가 딱 나오니까 하락하는 이유는 네. 성장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휘청하는 거죠. 근데 애플이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온다.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S&P 500의 적정 가치를 분석을 해봤는데 연말까지 그 지금 금리인 3.9%대로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정 가치가 5천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오르는 정도 되겠죠. 어제 좀 빠졌으니까. 네. 뭐 5%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오고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0년 국채 금리가 아직 완전히 안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연준이 그래도 이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많이는 안 빠진다 하더라도 뭐 한 0.4%포인트 정도는 빠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는 한 5,2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 1, 4분기, 2, 4분기에 보통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괜찮은 숫자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역레포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구간. 예. 그게 이제 한 4월, 5월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중간에는 좀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폭을 크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네. 한 5% 내지 한 10% 정도로 보면서 중간 저점을 한 4,600에서 4,800 정도. 예, 이 정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말 가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또 대선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최소 5,200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정말 많이 상승을 하면 야디니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5,400 정도를 부르거든요. 예. 그 정도 숫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첫날은 어려웠지만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잘 분석을 하셔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뭔지 몰라도 이 달력 한번 넘기는 게 은근히 보면은 그러니 지난 12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랠리는 이어졌고 금리 하락, 달러 강세. 근데 사실은 연말 마지막 한 며칠 동안은 보면 이제 더 이상 미국채 금리 하락이 이제 제한받는 모습이나 달러도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드는 모습이라서 연초에 좀 보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걸 뭐 어제 하루 갖고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 다들 하는 얘기가 결국 1월에 월간으로 봤을 때 오른다면은 올 한 해는 굉장히 뭐 과거의 역사적 통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사실 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국고채 10년물이 네. 한 13bp 올랐습니다. 네. 이게 퍼센테이지로 뭐 3.8%인가 6%인가 굉장히 금리가 급등을 했고 환율도 12원 40전이나 뛰면서 다시 1,300원 올랐고 네. 오늘 지금 분위기는 NDF 봐서는 한 1,312원에서 또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어제 우리 증시만 봤을 때는 조금 주변 아시아 증시 흐름이나 환율이나 금리를 갖다가 다소 좀 외면한 느낌도 들긴 들었어요. 네. 단기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인데 그 점에서 조금 이렇게 달러 가치나 미국채 금리나 요게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 구간으로 안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 네. 그 어저께 현상은 좀 과했던 현상인 것 같아요. 과했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작년에 미국에 투자를 안 하시고 네. 어떻게 했냐면 한국 국채를 사신 개인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국채.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bp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10년, 20년짜리가 3.2% 정도까지 떨어지면 정말 많이 떨어졌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의 고객들한테는 그거를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앞으로 이 금리가 정말로 많이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미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떨어뜨리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3%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앞으로 2년이라고 보시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게 있고 또 기준금리도 우리 수준에 있고 하면 우리의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예. 더더욱이나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중국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의 금리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2.6%예요. 여기서 더 떨어지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한국의 국채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어떤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국채를 투자한다면. 근데 이제 미국의 국채를 결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지난 그 11월 달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 지금 거의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11월 달에 마이너스 0.1이 나왔죠.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월비. 예.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까지 빠져줬어요. 네, 많이 빠졌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도 빠졌습니다. 얼마까지 빠졌냐면 0.1% 전월비 상승하는 모습까지 떨어졌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는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이 실질 금리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숫자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자꾸 비교를 하는 거는 1995년부터 2000년도의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연간 단위로 2.6%씩 상승을 했었고 네. 이 구간에서는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을 했고 여기에 미 연준이 약 거의 긴 기간 동안에 3년 걸친 기간 동안에 넘게 기간 동안에 1.25%의 금리를 내려줬다.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구간이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생산성 향상의 속도를 보시면은 지난 두 분기, 그러니까 3, 4분기까지 2, 4분기, 3, 4분기의 숫자가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약 4%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작년 동기 대비,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는 2.4%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가 3분기 말까지죠. 예. 그러니까 아직 4분기에 확인이 안 됐죠. 그 확인을 하는 기간이 지금부터 2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4,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4, 4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나아졌을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질 현상이고요. 그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금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실질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지금 5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빨리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생산성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좀 다시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670선까지 바짝 올라선 코스피. 오늘은 다소간의 좀 숨고르기가 예상됩니다. 0.7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4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6% 오늘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73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여파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8,900원이죠. SK하이닉스도 1.7% 약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39,9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85,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600원이죠. 현대차가 0.9%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8,700원.
포스코홀딩스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8만 2,500원이고요. 기아도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6,100원. 네이버도 1.7% 하락 예상되고요. LG화학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0.9%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3만 2천 원. LNF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천 원이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지금 보게 되면은 HLB가 지금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종목들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3,700원. 알테오젠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그 밖에 JYP 엔터테인먼트, HPSP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안팎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어제 새해 첫날 양시장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뭐 뉴욕 증시도 그랬고 또 국내 증시도 좀 숨고르기가 예상되네요. 네. 어제 우리 또 개장이 1시간 늦어지고 뭐 다들 시무식도 하고 하는 날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김학경 센터장 그리고 안근모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두 분 모셨던 패널 두 분 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견해를 갖다가 이제 내비치면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하는 그런 비유를 제시했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촉이라 할까? 그 오래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오늘은 그거 같습니다. 이 예상 체결가가 지금 얼추 코스피 한 뭐 마이너스 20포인트 안팎인데 여기서 더 안 커지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아, 낙폭이 안 커지면. 네, 낙폭이 예. 안 커지면 희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3년 순매도에 이어서 2020년, 21, 22, 3년 동안 순매도 하던 외국인들이 지난해 뭐 11조를 사고 네. 그 11조라는 순매수가 보니까 삼성전자만 16조 이상 사면서 만들어낸 수치던데, 아,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또 고비에 왔습니다. 어제 한 79,600원이잖아요, 종가가. 예. 이게 또 아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뭐 데일리가 됐건 위클리가 됐건 삼성전자 한번 그어보시면은 또 그동안 낙폭에 딱 기술적인 조정에 맥신 61.8%에 딱 도달하면서 또 이렇게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래저래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팔만 가는 데는. 네네. 삼성전자 그러면 코스피도 조금 상당 그렇다면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저항이 있을 수 그렇다면은 있다는 뭐 거죠. 코스피도 그동안에 진짜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졌잖아요. 예, 예. 이것이 계속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은 좀 각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간으로 하락이 아니라면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뭐 좋은 장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어제 보면은 왜 그 CXL 온디바이스 예,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런 테마라든지 섹터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빠르게 나타나죠. 예, 이게 또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또 코스닥은 또 방향이 예. 또 결정이 될 수도 그리고 뭐 있겠다는 생각이 셀트리온 들어요. 같은 그쪽 관련주들 뭐 차트 보시면 느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역동적입니다. 예. 뭔가 재료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투더문이에요. 각도가. 네네. 그러게요. 예. 아니 본부장님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이 대외 변수와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내수 시장에 대해서의 걱정은 가지고 있으나 뭐 저는 이렇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주면 좋다. 아, 오히려.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 거기에 따라서 AI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GDP를 글로벌적으로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좀 약간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따라갈 거고요. 미국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면.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쪽이 조정을 많이 그렇죠. 받았고 예. 반면에 바이오 산업들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그리고 그 엇갈린 내용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가가 185달러였는데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 낮춰서 잡았고요. 앞으로 신사업의 성장성 부진과 앞으로 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 목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국채 금리,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폭 좀 낮아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되는 양상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 하락입니다. 2641포인트.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어제 2670선까지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출발 자체는 264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9% 떨어집니다. 869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 낙폭을 또 얼마나 빠르게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떨어집니다. 7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6% 하락합니다. 14만 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4% 떨어집니다. 42만 3,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입니다. 78만 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9% 약세로 6만 1,800원이고요. 현대차도 1% 떨어집니다. 19만 8,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약세입니다. 48만 2,500원. 기아도 1.6% 떨어집니다. 9만 6천원이고요. 네이버도 지금 3% 하락입니다. 22만 500원. LG화학이 0.9% 떨어지네요. 48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9% 떨어집니다. 27만 8,500원으로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9% 하락입니다. 63만 2천원. LNF가 1.4% 하락하네요. 20만 2,500원이고요. HLB가 1.69% 떨어집니다. 5만 2,400원. 알테오젠이 1.8% 상승합니다. 9만 3,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59% 올라갑니다. 12만 1,700원. JYP 엔터테인먼트가 1% 약세로 10만 200원이고요. HPSP가 2% 하락합니다. 4만 1,850원. 리노공업도 2.68% 내림세로 21만 7,500원에 거래됩니다. 오늘은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시장 대비로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1% 강세를 보여줍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 이게 또 어떤 테마라든지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지금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도 종목, 주가 희비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MM이 0.49%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HMM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펜오션도 오늘은 0.5% 상승합니다. 3,75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흥하해운도 4.8% 강세고 KSS해운도 0.9%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견조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어제 시장이 올라갈 때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대죠. 오늘 시장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가 60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03억 원, 17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46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5억 원, 14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좀 많이 올라갑니다. 10원 60전 상승한 1,31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이 좀 빠르게 민감하게도 좀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예.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미국채 금리하고 달러가 방향성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 낮아지면 달러도 약해지고 금리 또 오르면 달러 강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12월에 그 엄청난 연말 랠리를 끄집어냈던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 미국채 가격 상승, 또 달러의 약세 이 부분. 금리 낮아지고 달러가 약해진다.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경이 이완된다. 유동성이 좀 체감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조정이 얼마나 깊어지느냐 이제 그 단계인 것 같네요. 그래도 얼추 아침에 이걸로 저점은 대충 봤나 싶기도 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 낙폭이 커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코스닥은 좀 빠르게 낙폭이 저 정도면은 되네요. 예. 어쨌거나 또 우리 이까지 끌어당긴 것만 해도 네. 8만 원 턱 밑에까지 온 것도 그거 하고 아마 그 다음은 매물대를 보더라도 8만에서 또 8만 3천 원 외국인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도 제법 좀 이렇게 네. 시간이 걸리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 욕심 너무 안 내는 게 좋습니다. 2달 동안에 그렇게 확 올랐으면은 좀 쉬어가는 게 때도 당연한 있죠. 거죠, 시장은.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뉴욕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사실 국내 증시 혼자 올라갈 수만 없는 노릇이고요. 네. 예. 저는 조금씩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욕심을 냈으면 예.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작년에 그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키 자산, 그러니까 위험성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국채를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도 예. 여전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의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집어넣으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버신다면 예. 이렇게 계속해서 적립식 쪽으로 투자를 늘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자면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계속 돈독하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수출 관련된 금액이 이제 가장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국 쪽은 계속해서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원가 절감과 마진 개선이 일어나는 제조 그리고 또 신규 수요 창출과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서비스업 이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만큼 이제 태블릿,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가 다 연결이 되면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네. 그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AI와 로봇이 또 접목이 되면서 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 2022년까지의 그 GDP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생산성 향상이 72.4%로 올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만 가장 최근을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시 2.9%, 3%대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과열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는 게 그렇죠. 높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 죄송합니다. 미국의 10년 실질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네. 고점을 찍었던 때가 2.5%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1.67이었다가 또 다시 지금 한 0.2% 올라갔으니까 네. 좀 올라갔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약 1년에서 2년 걸쳐 가면서 0.5%까지 1%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은 성장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 페드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예. 저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선인데 지금 2.4%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 정말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2%대 미만의 성장률에서 2% 이상으로 성장률이 확대될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오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숫자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아틀란타 페드의 GDP 숫자.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2%대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저 숫자는 작년 전분기 대비해서의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3, 4분기가 굉장히 높은 숫자였고 4, 4분기가 여전히 지금 2.3%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저 숫자를 연간 환산으로 바꾸면은 죄송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서 전년 대비해서의 동기 대비로서의 계산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숫자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 경제는 분기마다 전해보다 한 2.9% 정도 성장을 한다. 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3%, 2.9% 이 숫자는 2%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미 연준이 지금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게 얼마죠? 1.4%입니다. 그것보다 1%포인트 더 높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 최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미국의 이 IT 산업과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시는 게 맞고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가가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빠져준다면 그걸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꾸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예. 굉장히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됐죠. 예금이 빠졌습니다. 예금이 빠지면서 은행이 망했어요. 네. 그런 모습이 막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했지만 또 사실 오늘 밤에 오늘 그 새벽에 끝났던 미국 장을 보시면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요. 미국의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국채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튀었어요. 그래서 5%대이던 게 6%대로 확 튄 게 나왔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 하면서 다들 걱정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또 은행에 뭐 유동성 위기가 닥쳐서 어떤 은행 하나가 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흔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행은 지금 굉장히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대율이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금 증가율이 연간 환산으로 22%대로 확대를 했고 5주 평균으로 이제 다시 연간 환산으로 4.4%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제의 변화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건데 과거의 2%대 성장에서 지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왜?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서 AI와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고용 시장 때문이 아닌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GDP 성장률이 높게 확대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앞으로 상승을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예. 정상화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정상화를 하면 지금 가장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뭐죠? 일드 커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동안에 일어날 거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1.52%죠. 네. 이게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 플러스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단기 금리가 앞으로 연간 단위로 최소 0.75%씩 떨어져 줄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장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겠지만 미국 달러 지수가 그래도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또 단기 금리가 떨어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여기에 맞춘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럼 나스닥백인가요? 네. 자, 뭐 이게 예. 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좋을 거다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빠질 거니까. 그래서 단기 쪽에 대한 투자, 특히 2년 미만짜리의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어디?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식 쪽은 계속해서 75% 정도 비중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국가별로 나눴을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달러가 하향 안정화될 거고 달러의 약보합세 구간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나스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일본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IT 산업들이 미국의 IT 산업들이 매출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100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그 글로벌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어제 많이 빠져줬던 이쪽에 초점을 저희는 가장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두 개를 더했을 때 55% 정도 가져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반도체 업종이 전체의 30%가 넘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따지더라도 그 비중을 50%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 저기 나와 있듯이 이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어저께 좀 올라줬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더했을 때 한 30% 정도, 25%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치주에 있어서도 투자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돌려봤어요. 중소형주에 대한 적정 가치를 돌려보니까 러셀 2000을 투자를 하더라도 중소형주 중에서 아무래도 가치주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IW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가치주 보면 이제 중소형주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뭐 원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가치주 투자를 중소형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는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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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세제 정책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혼인, 출산,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특히 이제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 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억 5천만 원씩, 부부인 경우 총 3억 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 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여러 혜택도 내놓고 있는데요. 3월부터 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할 때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주택에 특별 공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의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동일 일자의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 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네, 올해부터 신생아 나온 무주택 가구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2년 이내에 출산해 신생아가 있는 세대라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최고 3%대의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 청약 가입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며 특례 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자금 역시 가계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최고 3%의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한 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 대출 지원 제도는 이달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제는 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도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년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해 금리와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부터 신규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해부터는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도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2022년 5월 31일 최초 취급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 최초 취급한 대출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대상을 넓혔습니다. 금융 비용 역시 1년 동안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추가 인하해 총 1.2%포인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비하는 중요한 시기죠. 특히 올해 새로운 도전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는 창업을 해도 될까요? 창업동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새해 창업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이렇게 창업시장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고금리 고물가에 뭐 다들 좀 서민들은 좀 삶이 팍팍하다고 느꼈던 한 해는 뭐 다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쪽에 창업시장에도 유독 한파가 불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작년 2023년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자인데요.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내 손에 쥐는 순이익이 좀 높아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원가 상승 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은 오르지 않은데 비용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쥐는 순이익률은 계속 떨어져서 열심히 일해도 안 남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고금리 때문에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은행에 돈 빌려서 직접 창업하는 게 요즘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 창업 시장도 많이 좀 경색됐었고요.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도 남는 게 없었고 또 상권에 나가보면 공실 점포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좀 올해는 반등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작년 창업 시장의 문제점은 뭐였다고 보세요?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리포트 지적했듯이 지금 자영업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1억 8천 정도의 이 대출이 계속 부담이었고요. 대출 또 고이자 때문에 이 비용으로 각종 이자 부담 이렇게 늘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창업 시장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수 끼켜봐야 한 5,1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베트남 같은 경우 1억 인구들이 늘었는데요. 5,100만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대형마트나 온라인 시장, 홈쇼핑 시장 이런 시장이 거의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목 상권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소비에 의존하는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도 이 원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얼핏 암산만 해도 한 5,100만 명이라고 하셨고 우리 국내 인구 자영업자가 한 500만 된다고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보통 그렇죠. 10명? 예, 맞습니다. 뭐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 참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그쪽도. 그러면 자, 금년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 그러면 우리까지도 그래서 뭐 금리 좀 낮춰질 수 있을까, 낮아질 수 있을까? 실제 뭐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좀 낮아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한데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나을까요? 창업 시장이? 맞습니다. 저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불황기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기회비용도 많다. 그래서 올해는 좀 대신 창업 준비가 제대로 되신 분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액션을 취한다면 충분히 의외로 이 불황기 창업에 좀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보통 그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돈의 흐름도 결정되고 뭔가 창업 시장 트렌드도 변화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올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올해 창업 시장 과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업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외식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불황기 창업 이런 쪽에 맞춘 좀 특히 저는 이 고깃집 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불황기에 맞는 이런 창업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 트렌드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저는 최근에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제시한 분초사회라는 트렌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초사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시간의 가성비. 외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성비 맛집 이런 거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하나의 로망으로 육각형 인간 이런 거 상당히 원한다고 하는데요. 빈틈없는 어떻게 보면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 원하는데 외식 시장에서는 육각형 식당 이런 거 좀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가면 맛도 좋지만 가격 서비스, 찌글거리도 공간도 너무 좋아 뭐 이런 차원에서 육각형 식당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불황기일수록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한 좀 유연성 있는 가격 전략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발표된 트렌드 중에서는 이런 도파민, 아마 이렇게 도파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파민과 파민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도파민 키워드, 즉 자영업자나 소비자나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스로의 행복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5일째 식당이나 4일째 식당 같은 이런 좀 충분한 휴식도 갖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트렌드 키워드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불황기라고 해서 움츠려 있기보다도 오히려 이럴 때 움직이자 이 말씀 다가오는 게 아니 세상 원리 다 똑같아요. 예. 주식도 간다 남들 버릇 해갖고 막 쫓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몇 년 걸립니다. 본전 오기에. 맞습니다. 예.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서 당장 떠오르는 게 그거네요. 한때 저희 동네 뭐 한 20-30m 간격으로 인형 뽑기 있었어요. 예, 더글더글 했습니다. 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돈 번 사람은 그 인형 기계 뽑기 기계 그 사람만 돈 벌었더만. 그렇죠. 잘 된다 소리 듣고 들어가는 거는 또 늦는 것 같고. 근데 또 분초 사회는 좀 아쉽습니다. 예. 유럽 같은 데는 한 점심만 2-3시간씩 먹는데 맞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 뭘 분초를 다투면서 그나저나 좀 이렇게 여기 뭡니까 어렵다 소리만 할 게 아니고 이 와중에 좀 각광받는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창업 시장을 본다면 어느 쪽을 살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 찾기 어느 쪽이 나을까 보면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다 이러면 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치열한 만큼 거기에서 상위 20% 안에 들 수 있는 이런 틈새 컨셉 어떻게 나을까 이런 거 중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식업 시장 참 치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불황기 원가 상승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원가 비율이 낮은 이런 면류 아이템 특히 뭐 한식 같은 경우는 국수나 수제비, 뭐 예전에 충무로 뒷골목에 있었던 칼제비 이런 아이템 저는 좋은 불황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식면 중에서는 스파게티 이런 파스타 가게 요즘 뭐 1인 파스타집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의미가 있고요. 일식 중에서는 여전히 이제 한국인들이 야 외국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일식 우동, 일식 라면 같은 아이템인데요. 이런 아이템들 문제는 이제 분식류 이런 면류 아이템이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또 유연성 있게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요즘 뭐 우리나라 모든 주점에서 파는 하이볼을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또 주류 아이템 같은 경우도 역시 식사도 간단하게 하면서 또 부담 없이 이렇게 술 한 잔도 먹을 수 있는 요즘 뭐 1인 칵테일 바, 하이볼 바를 포차 형태로 하는 이런 컨셉 요즘 뭐 젊은이들도 상당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아이템 중에서 좀 인건비와 월세를 줄이는 그러면서 순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큰 가게보다는 10평 내외 작은 가게 창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보니까 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매가를 또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것 같고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불황기니까 야 남는 게 없으니까 판매가를 올려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불황기일수록 싸게 파는 백엔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올해 2024년 뭐 불황의 골이 당장 거치거나 이러긴 쉽지 않을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 있는 가격 전략의 핵심은 이를테면 여차하면 상권, 아이템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전체적인 판매가를 싸게 판다. 싸게 판다는 것은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마진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진이 내려간다. 박리라는 거죠. 박리 전략을 쓸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은 많이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즉 다매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가격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서서 먹는 이런 스탠딩 초밥집이나 뭐 스탠딩 주점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거기 가면 좀 쌉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히려 앉아서 회전율을 2시간 이상 갖는 것보다 서서 먹으면 30분 이내로 금방 이렇게 먹고 일어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스탠딩 음식점처럼 이런 아이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격이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이런 요 신주쿠 뒷골목 가면 요즘도 일본에서는 우동집이라도 대중소 그릇을 팔면서 가격은 똑같이 파는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뭐 대 같은 경우는 3인분 양임에도 불구하고 1인분 양과 가격을 똑같이 판다. 네. 대신 1인 하나씩은 주문해야 됩니다. 이런 게 오히려 가격 마케팅 효과로 이어지면서 줄 서는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싸게 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체적인 객단가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사도 하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도 곁들이는 이런 세트 메뉴를 통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 이런 부분도 유연성 있는 전략에 매우 중요한 코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의 한 20-30% 차이는 저는 그 받는 서비스와 그 지금 주로 외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음식의 질만 좋으면요. 예. 별로 크게 문제 안 돼요. 맞습니다. 이런 불황기일수록 오히려 가치 소비 관점에서 예, 분위기와 서비스 그리고 고품질을 서비스하면서 오히려 고가 전략으로 가는 것도 유연성 있는 가격 전략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정쩡하게 가격은 낮았는데 한번 먹어보고 다시는 오지 않는 거. 그거 길게 못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대부분 이렇게 경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프랜차이즈를 갖다 또 두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프랜차이즈 쪽은 제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정말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좀 벌만 하면은 좀 돈 좀 모였다 싶으면 뭐 다시 또 뭡니까 그 리모델링 하라 그러고 맞습니다. 뭐 인테리어 고치라 그러고 그래서 쪽쪽 빨아가던데 프랜차이즈 쪽 이렇게 한번 대표님 어떻게 뭐 주의할 점이나 선택할 때 기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하더라도 12,000개 정도 되고요. 많다. 이 중에 80%가 외식 브랜드, 5%가 도소매, 한 15%가 서비스업 브랜드입니다만 우리나라 그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본사만 돈 번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맨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감별하는 능력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최근에 좀 눈여겨볼 게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신규 아이템을 할 때는 반드시 본사가 한 개 매장 이상을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프랜차이즈 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아이템 뭔가 이런 거 좀 잘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맹사업 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본 구조가 어떤지 특히 좀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연도별로 이 아이템의 가맹점이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폐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가장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매장이 많이 오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당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특히 정보공개서에 보면 똑같은 브랜드라도 지역별 매출액 데이터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당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부터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그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목소리도 같이 좀 청취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